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햇살은 비교적 따뜻한데요. 오랜만에 슬라보의 지적과 세계화란 제목으로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소주제는 지적이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인 라클라우와 벌인 적대 논쟁을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함께 고찰하겠는데요.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들이 벌이는 논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사막의 철학자도 살 수 있겠죠, 그죠? 예도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자발적 수업료겠죠. 1985년부터 오늘까지 이제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논쟁이 펼쳐지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들, 대가들이 참여하는데 마르크스의 사유를 갖고 수정하면서 오늘날 정치 철학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되는지를 고찰하는 그런 철학자들이겠죠, 그죠? 무엇보다 1985년도에 라클라우와 무페가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라고 하는 작품을 출간하면서 이 논쟁은 시작되는데 제목에서 여러분들 드러나죠, 그죠? 헤게모니 앤드 소셜리스트 스트래터지. 이것은 급진적 민주주의 정치를 향한 어떤 전략인데 여기에서 이제 마르크스의 사유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수정됩니다. 그 유명한 이센셜리즘, 본질주의가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데요. 특히 라클라우와 무페 뒤에는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알티서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포스트 막스주의의 논쟁을 읽으려고 해도 역시 마르크스만이 아니라 알티서르의 철학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도 올해 4월부터 마르크스 읽기를 시작하면서 마르크스를 지나서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의 논쟁, 그리고 그람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에 대한 철학, 그리고 그람시의 시민사회론, 헤게모니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알티세르까지 도달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을 토대로 알고 있어야 현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논쟁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책이 읽히지가 않아. 라클라우 역시도 무페와 더불어서 이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이 헤게모니는 당연히 그람시의 개념이겠죠, 그죠? 시민사회 안에서 문화적 진지전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기동전은 뭔가 이 자본주의의 그 강력한 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람시의 옥중수고의 그 사유를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라클라우 뒤에는 알티세르가 있습니다. 알티세르의 중층 결정 개념, 그리고
알티세르의 구조 개념이 숨어 있어서 이 모든 개념들을 알아야 여기에서 마르크스, 후기 마르크스 논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제까지도 계속 이 알티세르의 개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조는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신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에는 다양한 모순들이 있고 이 모순들은 특정 모순이 지배적 담론으로서 다른 모순들을 제압하는 그런 구조. 그러나 역사적 현실에 언제나 열려 있어서 변화와 생성하는 그런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조 안에는 언제나 다양한 모순들이 중층 결정되어 있는데 최종 신급은 언제나 경제적 신급인 거예요. 경제적 생산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띠는데 알티세르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부흥 막스, 마르크스를 위하여 그리고 자본론을 일자에서 특히 알티세르의 논문인 로브제 드 캐피탈 자본론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게 상세하게 나타나죠. 그죠?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라클라우가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은 20세기 말의 자본주의적 상황을 보니까 신자유주의 세계가 열리고 글로벌 자본주의로 나가잖아. 그죠? 점점. 그렇게 되니까 경제적인 요인이 최종 신급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최종 신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알티세르를 수정하죠. 그죠? 그래서 사회 구성체는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신급이 서로 중층 결정되어서 거기에서 사회 구성체가 역사에 개방되어서 계속해서 생성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경제적 신급으로서의 최종 신급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회 구성체는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적 신급이 서로 뒤섞여서 중층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정하죠. 그죠? 그러면서 본질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구좌파들이, 구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사회 구성체의 다양한 요소들 중에 하나의 요소가 본질이라고 사유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모든 계급의 혁명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의 우위성,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주의겠죠. 그죠? 라클라우의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주의자, 쉽게 말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만 발전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경제 중심주의. 그래서 정치의 문제들을 경제로만 환원시키는 이런 요소, 그죠? 그리고 혁명은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코뱅적 혁명관.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가주의.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은 스탈린에게서도 나타나죠. 그죠? 하나의 국가 안에서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주도했지만은 나중에는 국가가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는 정말 전도된 현상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라클라우는 1980년대 중반에 점점 세계화되는 자본주의 질서 가운데에서 마르크스주의도 수정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사회 구성체의 변화의 요소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요소를 강조하면 그것을 본질주의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까지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했던 이유는 이 본질주의,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의 요소를 강조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선언하면서 자기는 이런 본질주의를 거부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중층 결정되어서 사회의 헤게모니 실천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주장하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이후로 전개되는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의 존재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알티세르를 거치면서 구조주의로 바꾸면서, 그죠? 여기에서 또 한 번 수정해서 이제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목소리는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죠? 알티세르한테서는 경제의 생산 관계가 최종 신급으로서 모든 사회 구성체의 다른 신급들을 최종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바로는 이제 라클라우를 통해서 사라지게 되죠. 그죠? 완전한 수정주의를 통하여 마르크스의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계급의 개념을 뜯어고치죠. 그죠? 마르크스는 계급 적대만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하부 구조에서 나타나는 생산관계, 경제적 불평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말했던 상부구조, 법, 정치, 문화, 그리고 종교, 철학, 문학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상부구조다. 이걸 결정하고 조건 짓는 것은 바지스, 토대요, 하부구조다. 그것은 생산관계와 생산력, 곧 생산 양식이 결정한다라고 봤죠. 그죠? 이것이 이제 알티세르로 옮겨가면서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심급,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는데, 라클라우에게서는 이 최종 신급도 이젠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 수정된 상태에서 락강을 끌고 오는 거예요. 락강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락강이 이제는 이 사회 구성체에서 담론의 질서를 구성하는 철학자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라클라우의 사회 구성체에서 담론은 하나의 담론이 아니고 다양한 담론들이 주체의 위치를 구성하는데, 담론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도 당연히 하나가 아니겠죠. 그죠? 다양한 담론들이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 주체의 빗금친 그 빈 공백을 메우면서 우연성의 어떤 힘에 의하여 임시적인 보편성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바로 헤게모니적 실천인 거예요. 사회에는 단지 계급투쟁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 계급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회 안에는 다양한 적대가 있죠. 여성과 남성의 적대, 페미니스트 운동, 그리고 지식인과 비지식인의 어떤 적대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 사이의 적대가 있겠고, 인종차별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 그죠? 그리고 생태학적 문제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 종교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운동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적대들이 담론을 따로따로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주체의 위치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 다양한 담론의 질서 안에서 다양한 주체의 위치들을, 그죠, 특정한 등가 형식으로 연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급진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과제인 거예요. 라클라우의 철학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중요한 바를 자유와 평등을 위한 그런 운동의 다양한 적대들의 헤게모니 투쟁들을 등가 연쇄로 묶으면서 이 상징계의 질서의 주체들의 빈 공백을 우연적 보편성으로 묶어내는 것, 이건 역시도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클라우에게서 주체는 뭐예요? 주체는 당연히 그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 특정 방식으로 위치를 차지하면서 특정 담론을 구성하는 그러한 행동하는 주체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페미니스트 운동, 인종주의 운동, 생태학 운동, 그리고 지식인들의 담론의 지배에 대한 저항, 이 모든 운동들, 여기에는 자유와 평등을 향한 민주주의의 파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운동들의 질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등가 연쇄로 만들어 가면서 상징계의 질서를 점점 포섭해 가는 방식. 그러나 이것은 변화되는 역사에 언제나 열려 있는 그런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라클라우에게 있어서 계급투쟁은 이런 다양한 적대들의 하나의 요소인 거지, 경제적 불평등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계급투쟁, 거죠. 그 계급의식, 계급의 어떤 의식을 통하여 드러나는 계급투쟁이 모든 다른 적대를 포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급 적대는 이 다양한 적대들 가운데 하나의 요소인 거예요. 마르크스가 죽어버리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지적이 보니까 이건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주체의 위치는 결국 담론의 질서 위에서 움직이는데, 이 담론의 질서는 상징계의 질서로 다 포섭되지 않는 그런 잔여와 잉여를 남긴다 그래. 맞죠? 그죠? 모든 사회운동, 모든 민주주의 운동 투쟁들, 헤게모니 투쟁들, 실천들이 상징계의 질서로 포섭되지 않겠죠, 거기에.
잉여와 자녀, 담론의 탈구의 자리가 있는 거야. 라클라우 용어로 디스로케이션인 거야. 어떤 장소를 이탈한 균열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에서 나타나는 라클라우의 철학에서 그의 사회 구성체 안에서 담론의 탈구가 바로 실제라는 개념이고,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적대들의 헤게모니적 실천의 운동은 상징계의 효과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라클라우와 무페가 85년도에 포스트 막스주의 운동에서 사회 구성체를 구성한 거예요. 세계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20세기 말과 21세기의 사회 구조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신급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신급 역시도 경제적 신급 못지않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적과의 논쟁이 확립되게 되죠. 그죠? 특히 슬라보의 지적은 1989년에 이게 베르소 출판사가 이미 라클라우가 갖고 있었던 출판사죠. 여기에 그 유명한 이데올로기에 숭고한 대상을 출간하게 되는데, 이 작품에 라클라우가 서문을 쓰게 되죠. 그죠? 유럽 지성계에 던진 돌과 같은 작품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작품이 뜨게 되는데, 이 작품 이후에 1990년도에 라클라우는 85년도에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에 대한 후속 작품으로서 이런 작품을 씁니다. 우리 시대의 혁명에 대한 새로운 성찰들. 이 작품을 쓰게 되면서 거기에 부록으로 슬라보의 지적이 담론 분석을 넘어라고 하는 작은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점점 서로 뭔가 처음에는 논쟁이 드러나지도 않고 서로는 서로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런 부록을 쓴 이후에 91년도에 슬라보의 지적은 예수의 십자가상에서의 어떤 그 말을 책 제목으로 출간하게 되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작품. 이것은 기존 질서의 지배계급이 저들이겠죠. 그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급진적 민주주의에 대한 라클라우의 철학에 철퇴를 내리게 되는데요. 민주주의는 언제나 배제와 포함의 어떤 흔적을 갖고 있다. 급진적 민주주의에서도 어떤 의제를 선택할 때는 거기에는 포함시키면서 배제시키는, 여기에서 담론은 당연히 미셸 푸코의 개념들이겠죠. 그죠? 배제하면서 포함시키는 그 흔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 배제와 포함은 바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그 보이지 않는 흔적인데, 마르크스의 유령과 같은 흔적인데, 그건 바로 계급투쟁이다. 사실은
마르크스의 사유에서 19세기로 돌아가서 해고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마르크스가 제기했던 게 뭐야? 스미스, 리카르도, 벤담과 같은 경제철학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프랑스 혁명의 자유와 평등의 그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기반이 뭐였는가 하면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상품의 교환, 그리고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어떤 힘들의 투쟁,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대한 이런 정치 경제 철학자들의 이론 위에서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었는데,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는 라클라우의 철학을 볼 때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운동이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배제시키는 기호가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계급투쟁이다. 그래서 지적은 락강을 헤겔과 함께 읽으면서, 그죠?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헤겔의 구체적 보편성 개념을 점점 뜯어고치잖아, 그죠? 그 이후로 까다로운 주체,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시차적 관점, less than nothing 등등에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지적 뒤에는 마르크스와 헤겔과 락강이 있고, 그죠? 라클라우 뒤에는 알티세르와 뭐 변형된 막스주의겠지. 알티세르와 그람시와 락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대 논쟁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것은 수정된 마르크스였던 거예요. 지적이 볼 때는. 그 이후의 논쟁에서도 동일합니다. 2005년도에 온 파퓰리스트 리즌이라고 하는 작품을 라클라우가 출간하는데, 포퓰리즘의 이성에 관하여요. 여기에서도 좀 더 세련된 락강의 어떤 그 사유가 펼쳐집니다. 오브제아를 통하여 people, 인민주의, 그리고 민중,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 인민이라는 뜻을 락강의 존재론 안에서 풀어내는데, 여기에 포섭되지 않는 인민의 개념은 실제계에 속한다, 이렇게 나가. 그런데 지적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적대 개념도 뜯어 고치죠, 그죠? 적대는 자기 동일성이다, 라클라우가. 적대는 뭐냐? 적대는 내가 되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성은 여성이 되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거야. 그게 남자가 됐든 다른 여성이 됐든, 그죠? 흑인은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백인 권력일 수도 있겠죠. 흑인 자신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야. 내가 나가 되는 건 뭐야? 동일성인 거죠, 그죠? 이걸 부정하는 게 바로 엔테거니즘, 적대인 거예요. 독특하게도 85년도의 포스트 막스주의자들은 프랑스 철학자들 이외에는
대개 영어로 출간하죠, 원문을. 그죠? 라클라우 역시도 그렇고 지적 역시도 영어로 책을 출간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동일성을 부정하는 게 적대요. 이 동일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해 가는 게 헤게모니 실천인가.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에서도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초기부터 라클라우는 포퓰리즘, 인민주의, 민중주의에 대한 어떤 깊은 연구가 있죠. 그죠? 포퓰리즘이 인민이란 뜻은 라틴어로 포플루스잖아. 그죠? 포플루스는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 전체를 나타내는 사회의 총체성의 개념이고, 플레부스는 그 사회의 부분이지만은 사회 계층의 밑바닥을 나타내는 사회 구성체의 총체성과 밑바닥을 아우르는, 그게 바로 피플, 포퓰리즘의 개념인 거야, 여러분. 상당히 존재론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를 현대적으로 뜯어 고친 개념이기도 해. 그래서 2005년도에 이 포퓰리즘의 이성에서, 그죠? 이 개념을 낙관적으로 뜯어 고쳐. 이 포퓰리즘은 오브제아의 역할을 하는 거야, 낙관에. 그러니까 상징계의 질서의 전체의 구조를 보이지 않게 구조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특정 주체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면서 보편성의 형식을 만들어가는. 그러나 상징계의 질서에 포섭되지 않는 인민의 개념은 실제계에 숨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락강을 적용하여 포스트 막스주의를 여는데, 지적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여기에 계급투쟁을 다른 사회 헤게모니 투쟁들과 그냥 하나의 요소로 만들어 놓은 것. 지적이 볼 때는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어떤 개념은 바로 이 마르크스가 가르쳐 주었던 경제적 불평등에서 나타나는 계급투쟁인데, 이것을 단지 성차별 운동, 투쟁,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이에서 나타나는, 그죠? 그리고 피부 색깔에서 나타나는 인종주의 투쟁, 그리고 종교의 다름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투쟁, 그리고 생태학적 투쟁, 20세기 말과 21세기에서 이어지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다양한 인권운동들 가운데에서 이 계급투쟁이 이러한 투쟁들 가운데 단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은 해결의 구체적 보편성 개념을 갖고 오면서 락강의 실제 개념에 이 경제적 불평등의 계급투쟁을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투쟁이 실제로서 이 모든 다른 사회적 투쟁들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다, 이렇게 갖고 간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라클라우가 볼 때는 지적이 본질주의자인 거야. 다양한 사회 구성체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를 결정적인 것으로 보니까 본질주의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적은 곳곳에서
포스트 막스주의자들은 나를 본질주의자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며 공격해버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논쟁에서 중요한 작품은 주디스 버틀러, 라클라우 그리고 슬라보의 지적이 실제 대담을 책으로 출간했던 거죠. 2000년에 작품인데 이 제목만 뜯어봐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컨틴전시, 우연성, 헤게모니겠죠. 그람시에,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유니버셀리티야, 보편성이야. 이게 뭐야? 헤겔의 보편성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성은 라클라우의 담론 안에서 그 모든 주체의 위치는 담론의 질서가 역사에 의해서 생성 변화되듯이 주체의 위치도 우연성에 열려 있다는 거야. 지정 역시도 이 우연성을 긍정합니다. 그런데 라클라우가 가장 불만이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보편성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에서 계급 투쟁이 주된 기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다양한 사회의 투쟁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바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다양한 오늘날의 정치 철학자들 가운데서 슬라보의 지적이 가장 고전주의적입니다. 가장 막스주의적이야. 이 계급 투쟁이 락강의 상징계의 질서에 구멍을 내고 들어오는 실제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적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작품들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는 특정 여성은 단지 여성의 담론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경제적 불평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 계층 질서에서 비교적 하층민들이 가부장적이고 여성에게 폭력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그 사회에서 지식이 높은 배운 자들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 상위 계층들이 이 페미니스트 운동의 하위 계층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감의 이데올로기로 페미니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정말 복잡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운동은 단지 페미니스트 운동이 아닌 거야. 여성 중에도 사회적 계층별로 다 다양하잖아. 그죠? 여자, 남자 이래 나눌 수가 없어요. 사회적 계층 안에서는. 그 사회 구성체로 들어가면 점점 복잡해집니다. 인종차별에서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에 있는 백인 남성들이 흑인이나 다른 유색 인종들을 향하여 인종차별적 발언을 쉽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경제적 불평등의 어떤 논리가 숨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락강의 실제, 인간의 무의식에는 특히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는 언제 어디에나 이 돈에 대한 욕망,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위 계급에 있는 그런 자들의 욕망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장 질서에서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계급 투쟁, 계급 의식, 그죠? 이 마르크스가
가르쳐 주었던 생산관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계급적대, 이것이 제대로 된 어떤 분석 없이 다양한 민주주의적 가치인 사회적 투쟁들에서 이데올로기 비평으로 이 무의식을 폭로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적대 논쟁은 이제 지적은 마르크스의 이 계급 적대가 모든 다른 민주주의 헤게모니 투쟁들에서 락강의 실제를 차지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요소라고 주장하게 되고, 라클라우는 경제적 요소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다른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작동하여 중층 결정될 뿐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적은 이 계급 적대가 가장 중요한 다른 사회적 투쟁들의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토대로서 락강의 실제계를 차지하는 실제다, 이래 나가.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 여러분, 트럼프 현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계급 투쟁이 정말 중요하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민주당 역시도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등등 이 모든 민주주의자들이 이러한 자유평등을 외치면서 라클라우와 같은 거죠. 페미니스트 운동, 그 다음에 인종차별에서 나타나는 적대적 투쟁, 이게 다 헤게모니 투쟁인 거야. 생태계의 투쟁, 그리고 지식인과 비지식인의 평등 등등 자유와 평등의 운동을 향하여 다양한 헤게모니 투쟁을 옹호해 왔지만 결국 뭐야? 지적이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적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 다양한 다원적 투쟁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끝까지 고수했던 거야. 이 투쟁이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에 이런 다른 투쟁들이 가능했다라고 끝까지 그죠 외쳤던 거야. 라클라우의 적대 논쟁에서도 그래요. 이것은 다른 투쟁들 가운데 하나의 요소가 아니다. 응?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에서 이것은 주가 되는 요소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오늘날 유럽에서 트럼프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보수주의자가 다시 돌아오는, 대한민국에는 독특한 구구가 나타났죠. 그죠? 정말 트럼프는 이런 구구와 같은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정말 똑똑하거든. 전략가요. 근데 대한민국은 전환길 같은 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국힘이 지금 어떻게 됐어? 완전 구구, 장동혁 대표가 완전 구구짓을 하잖아. 역사의식 없고 시대정신 없고 거짓 이데올로기에 놀아나고, 그죠? 그래서 이 진보주의의 운동, 좌파 운동이, 그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수주의를 불러오는, 구구를 불러오는 그런 운동이 된 거야, 여러분. 이게 전도돼서 사실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이후에 나타난 멀티튜드, 다중이라는 이 개념,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현상을 또 다른 방식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 다중은 어떤 대의민주주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오늘날의 SNS의 발달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다양한 이질적 주체들인 거예요. 이건 당연히 노동자 계급이 아니야. 오늘날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거,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죠?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지정 역시도 그렇지 않아. 지정 역시도 어떤 이 경제적 불평등이 중요하다는 거지.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에서도 이 계급에는 단지 노동자가 아니야. 여기에는 정신노동자,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 주부, 그 다음에 뭐 정신노동자로서의 지식인들, 또한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자들, 글로벌 자본주의의 권력에 대항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움직이는 다양한 이질적 주체들, 그죠? 이들이 다중이잖아. 오늘날의 현상인 거야. 그런데 이 다중이, 그죠? 이제 저쪽에도 나타난 거야. 이쪽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래서 트럼프 현상을 통하여 뭐야? 그냥 보수와 극우가 다시 되돌아와서 유럽에서도 지금 정치 지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응?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온갖 페미니즘, 그 다음에 지식인들과 비지식인들의 차이,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평등과 자유를 계속 팔잖아, 그죠? 그 다음에 노동자 운동, 그 다음에 온갖 인종차별도 하면 안 된다. 생태계 운동, 온갖 운동을 펼치지만 이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자본이에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어떤 그 민주당을 통하여 나타나는 진보주의자들의 특징도 그렇잖아. 이게 이제 피치주의라는 단어도 함께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경제적 불평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차이는 정치운동에서 사라진 거야. 대한민국의 노무현 이후에 나타난 민주주의는 뭐예요? 검찰개혁이에요, 여러분. 검찰개혁. 그래서 정치의 주제는 사법화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을 개혁하는 거. 상부구조에 있잖아. 경제적 불평등. 민주당이 언제 경제적 불평등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선거 때 잠깐 주장하다가 정권을 잡으면 온통, 그죠? 이데올로기 싸움만 하잖아. 온갖 페미니즘, 온갖 운동을 하는데 자기들은 뭐야? 자기들은 기득권이야. 경제적 구조 안에서 기득권인 거야. 그러니까 온갖 상징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다양한 투쟁들을 하지만은 경제적 불평등은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50~60%의 어떤 경제적 상황에는 뭐 별로 주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건 역시도 부르주아와 상부계급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인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에 중요하죠. 그러나 국가 전체의 어떤 그 문제점들은
국민의 삶이죠. 언제부턴가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민주주의가 나갔고 검찰 개혁도 벌써 20년이 됐어. 노무현 때부터 따지면 20년이고 이제 어느 정도 그죠? 검찰 개혁, 이제 사법 개혁까지도 말하는 그런 상황이잖아. 이게 주제인 거야. 그러면서 이걸 주장하는 자들의 입은 뭐야? 그 사회에서 배부른 자들이에요. 이 이데올로기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적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체 안에서 다양한 요소들의 투쟁이 있지만은 이러한 다양한 투쟁들을 이 다원성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 힘인 거예요. 돈이야. 실제는 돈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이 불평등은 말하지 않아. 그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조국 같은 저런 자가, 그죠? 온갖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그 사회의 기득권을 누리고, 그죠? 교육에 있어서도 기득권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했음에도 대한민국의 좌파의 진보 진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인물도 아니요, 깜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지만은 이런 자가, 그죠? 민중과 국민과 인민을 팔면서, 라클라우의 개념에서 인민은 뭐야? 룸펜 프롤레타리아까지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정치인들이 경제적 불평등, 계급 투쟁을 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아유, 국민이 어렵다. 아유, 가서 떡볶이 하나 처먹고 그냥 끝나잖아요. 이게 국힘만 그래. 민주당이 언제 그렇게 이 사회 구성체 안에서 최종 신급인 경제의 문제를 그렇게 신경 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진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이념 투쟁만 하고 온갖 인권 투쟁은 하지만은 국민들의 삶의 문제, 살아가는 경제적 구조의 문제, 그죠? 이 하부 구조의 토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정치적 노력은 언제부턴가 없어졌어, 진보주의 안에서. 그래서 온갖 인간들이 나와서, 그죠? 양극화를 말하고 세계화를 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온 세계의 보수주의와 극우가 돌아오고 있다. 말은 하는데 그 원인을 알면서도 자기들은, 그죠? 실천하지 않는. 슬라보의 지적이 옳았다는 게 이 점에서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이 양극화의 어떤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하는 그 정치가, 그죠? 오늘날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인 거야. 민주당, 아이고, 정청래. 여러분 봐봐. 응? 김어준 같은 자의 어떤 얼마 전에 그러잖아. 딴지 게시판이 곧 어떤 민심을 읽는 척도라 그러잖아요. 이 자가 경제를 알겠어. 경제적 불평등에 의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의 삶을 알겠어. 이 자가 경제를 말하는 거 봤어? 오로지 검찰개혁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사회 구성체 전체를 바꾸어 나가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치인들은 뭐야?
배 두드리고 사는 상위 계층이에요, 여러분. 지적은 이걸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야. 말은 온갖 페미니즘을 말하는데 그 말하는 자가 어떤 경제적 구조 안에서 물질적 조건을 지배하고 차지하는지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그 입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 조건, 이걸 이데올로기 비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야? 국민 전체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경제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수십 년 동안 노무현부터 외쳐왔던 거죠. 그 검찰개혁, 사법부의 개혁, 이게 주제인지 알잖아.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그죠. 탈구되면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게 된 거야.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이러한 경제적 문제에 아주 신경을 썼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나름대로, 그죠? 그래서 한미 FTA를 또 체결했고, 그 이후로 특정 주제가 이제 뭐야? 검찰 개혁인 거야, 여러분. 정말 이 정치의 한계,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그건 얼마나 다양한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적대의 투쟁, 헤게모니 투쟁에서 그 토대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경제적 불평등이다. 그래서 특정 정의를 외치는 자의 그 경제 구조를 보면요, 그 사람의 주둥이가 인민과 민중, 국민과 함께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국 역시도 뭐 이렇게 4월 총선에서 막 이래 큰 소리 치면서 이래 나왔을 때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기도 했는데, 얘도 뭐 저런 면이 있었네.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찾아간 게 문재인이잖아. 나중에 성비위 사건 해결하면서 보니까 이 자는 결국 책만 파먹고 사는 학자충이구나. 정말 온갖 기존 질서에 힘 있는 자들이 누리는 그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살고, 국민 전체의 삶을 아우를 수 있는 그 힘, 그건 없구나. 정말 엘리트주의와 인텔리겐치아에 빠져있는 자구나 하는 게 드러났잖아, 그죠? 이 논쟁에서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왜 20세기 말과 21세기에 진보주의자들의 헤게모니 투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죠? 그건 지적의 비판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